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을 5조 이상 감액하는 데 합의하고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야3당이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석에 돌입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오늘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가 크게 늘어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의문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둔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정상회담 합의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협상을 거듭하다가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야3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오늘 본회의 오후에 열리는데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야3당 다독이기에 나섰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때문에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예산심사 전체 과정에 함께했다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라도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야3당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대표께서 선거법에 연계하고자 하셨던 예산안은 오늘 비록 처리되지만은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하지만 야3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단식뿐 아니라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야3당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극심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최초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예산안에서 5조 원 넘게 감액하고 지역 SOC,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네, 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도 쟁점인데요. 오후 2시에 다시 여야가 만난다고요? 네,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속개하고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렸던 법안 소위에선 회계 처리 방식과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등을 두고 격돌한 끝에 정해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선에서 이뤄진 조정안은 교비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에 최소한의 처벌 조항까지 넣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죠.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 조 장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북측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측도 기본적으로 합의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답방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연설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언급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과거사와 관련해서 사과나 적어도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한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게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기회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사절로 미국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지난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직후 서울에서 회동한 지 2달 만입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논의했다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 1, 2월로 추진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전략을 심도 있게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입니다. 미국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과 북미 회담에 언제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오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오전 11시부터 개성에서 진행되는 소장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구속되는 임종원 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 이런 거고요. 검찰은 즉각 반발을 했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 네네.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 네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하들이자 또 후배들이기도 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떠넘긴 두 전직 대법관들. 지금 행복하실지 궁금하네. 네,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대법관 짧게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아주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던 모습과는 크게 대비가 됐는데요. 두 모습 함께 비교해 보시죠.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인권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영장기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인사기록 삭제 정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기회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런데 새로운 의혹들은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던 2015년 4월 청와대에서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났는데요. 일제강제징용 사건 처리 논의를 위해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만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당시 청와대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병기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대가로 총리직을 제의한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를 우리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가 시간을 끄는 사이 동료 할아버지들이 숨지고 홀로 남은 이춘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리 피해자들은 이게 생애 마지막을 보내면서 목숨을 걸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을 법관의 외국 파견이나 어떤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니 참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98해를 산 줄 아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역정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남은 사람은 양승태 대법관입니다. 여러 의혹이 있지만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은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대통령 비서실 공간에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고 김앤장에서 송무팀을 이끌던 한무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정황 역시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조건부로 허가가 난 뒤 반발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측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려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가 조건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 운동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고재영입니다. 네, 지금 허가가 난 영리병원 측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 제주도의 이 조건부 허가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리병원 측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를 발표한 날 항의 문서를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외국인 전용 진료가 제주도 특별법 등에 있지 않아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병원 측은 외국인 전용 같은 조건부 허가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주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인 만큼 병원 측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병원 측이 스스로 사업 계획서에 외국인 대상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는데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 평가서에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 등을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고재영 기자, 그럼 영리병원 측이 주장한 대로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만 보면 이 진료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나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도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다거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어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항의하러 원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일단 허가된 만큼 진료 대상과 진료 행위를 제한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법 15조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 의하면 내국인으로 충분히 어떤 진료 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원해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실제 사망 사례까지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 또 진료의 영역이 현재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일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영리병원을 냈지만 이윤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윤 창출의 목적 없이 투자는 예. 네. 의료법 15조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료법 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의료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영리병원 진료를 원하는 내국인들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민단체 측은 병원 허가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를 보면 사업 시행자의 유사 사업 경험 증명 자료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 사업을 했다는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리병원 반대 측은 녹지국제병원에 100% 출자한 녹지그룹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과 지금 100% 중국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녹지그룹은 위배됩니다. 단 한 차례도 부동산업만 했지 병원의 운영 경험이 없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신 대로 반대 측은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영리병원에 국내의료재단이 우회 출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는 도지사는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법인의 우회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반대 측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리법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영리병원 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말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네. 자, 원희룡 제주지사, 어제 저희 뉴스앤 이슈 시간에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반발과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원희룡 지사는 제기된 반발과 우려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YTN 뉴스앤 이슈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원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몇 단계의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서 하는 그러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이라는 입장이고요. 영리병원 허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원 측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대로 한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영리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에 불만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도 원지사 퇴진운동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올겨울 인플루엔자 독감이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가 19.2명 발생해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상규 기자. 네, 지금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빨리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올 겨울 들어서 독감 의심 환자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48주 차의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가 19.2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 전엔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독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주 차의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9.2명 발생한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지난달 16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전국 200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로 집계됩니다. 개인 위생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흔히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독감에 걸리면 젊고 건강한 사람은 사흘 정도 열이 나다가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최선이고 만약 독감에 걸리면 학교나 경로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독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YTN 천상규입니다. 무역의 날을 축하하는 성대한 장치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정작 무역업계는 이런 기쁜 날 한껏 기쁨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분야의 내년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인데요.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첫 6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하는 올해 무역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인구 27위, 국토 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출 최전선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은 축배를 들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내년도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호황을 넘어 슈퍼 호황을 누렸다는 반도체는 이미 4분기 들어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이미 수출 둔화가 뚜렷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3분기 영업이익이 4분의 1 토막 나며 10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올해 수주량 세계 1위를 반짝 탈환한 조선업계는 외양은 좋아 보이지만 일시적인 발주량 증가의 영향일 뿐 장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나마 미중 무역 갈등이 90일 휴전으로 한숨 돌린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올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수출 산업이 대미, 대중으로 가는 그 수출 산업 품목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내 경제 그 회복에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반영하듯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실적을 내고도 임원 승진 숫자를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곳곳에서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면서 무역업계는 잔칫날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0.12%에서 최대 0.57%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미국이 관세를 25%까지 올리면 한국 자동차의 수출 가격이 16.5% 올라 대미 수출이 43억여 달러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GM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뒤에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분양권 소유자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성년자 역시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해 부분 파업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예고한 파업을 유예하고 정상 근무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재협상이 추진되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이어서 오늘 2개 조로 나눠서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말 대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투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에 찬성했다. 또 67%가 원전의 유지나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달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대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선 태양광이 원자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민의 82%는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61%나 됐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어디에다 묻을지를 놓고 역대 정권마다 결정을 미루면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비용 일단 64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립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탈원전 논란에 불을 붙인 게 바로 타이완의 국민투표 결과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정지한다는 법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이번 투표는 2025년이라는 시한을 문제 삼은 거지 곧바로 정책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타이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4기인데요. 몇 년 사이에 수명이 다하고요. 새로 짓고 있는 2기의 가동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 내에서 추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의 핵발전소의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를 두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중에 제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추이를 보면 석탄 발전량이 늘고 또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 부실한 공사 때문에 원전의 정비 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고리 3호기가 477일이 걸렸고요. 한비 3호기 355일, 한비 4호기 86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여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존 출산율 목표를 정하는 대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보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 행복카드 금액이 인상돼 사실상 의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조기에 확충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40%를 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업원 300명이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남녀 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서약식 등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신중년층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 인생 산모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 대신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 있던 개와 고양이 260여 마리가 죽고 건물 일부가 타서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보호소는 앞서 가수 이효리 씨가 반려견을 입양해서 화제가 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 권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고 유가려 씨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간 미국이 2주짜리 임시 예산 지출 법안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벽 예산에 대한 대립각은 여전해서 충돌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과 The wall is just a part of border security, a very important part,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art. But could there be a shutdown? There certainly could, and it will be about border security, of which the wall is a part. 16억 달러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야당. The $1.6 billion for border security negotiated by Democrats and Republicans is our position. If there's any shutdown, it's on President Trump's back. 부시 전 대통령 별세를 계기로 정쟁을 일단 유예하기로 한 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쓸 수 있는 2주짜리 임시 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ithout objection, the joint resolution is engrossed. 셧다운은 잠시 피하기도 했지만 장벽 예산에 대한 대립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벽은 비용 대비 국경 보안과 마약 차단에 비효율적이라며 대신 첨단 보안 장비 등의 예산 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기 하원 의장 후보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카드의 하나로 거론되는 장벽 예산과 불법 체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다카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support some degree of wall funding if you got a permanent, bona fide solution on DACA? No. Well, because they're two different subjects. 지난 9월 말에 이어 또다시 2주짜리 임시 변통으로 미 정부의 셧다운은 일단 막았지만 장벽 예산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
연말에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이 절기에 맞게 지금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오고 있고 내륙 지방에는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8도, 여기에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복장만 봐도 얼마나 추운지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이고요.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1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한편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서해안과 전남 영광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2에서 7cm, 충남과 전남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한파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나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YTN 유다현입니다. 네,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